국내에서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난리 쳐가지고 진짜 못하고 있는 건데, 올 봄에 미국은 이제 MIT 저널에 발표된 걸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수술방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있는 걸 찍어요, 카메라가. 이거를 AI 탁습을 시켜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가 수술할 때 마치 귀에 이렇게 리시버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여기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객장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상담사, 저도 오늘 은행에 일이 있었는데 와, 상담사만 이게 무슨 보스전 깨는 것 같아서 진짜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라고 봐요. 저는 저를 인지과학자로 소개하는데 사실 인지과학만 공부한 건 아니고요. 학부 로보틱스, 석사 산업공학, 박사 인지과학, 심지어 미국에서 교환교수를 할 때는 교육공학을 공부했어요. 국내 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독특하게 뭐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콘텐츠 같은 거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만들었었고, 사교육업체가 쓰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독일계 자동차 회사하고도 일을 했었고, 심지어 최근에 소설도 몇 개 냈었고요. 저를 정리하기로 그냥 탐험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제가 탐험가로서 AI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얘는 AI 도구, 뭐 GPT 사용법, 뭐 클로드 사용법 아니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런 분들 보면 좋아요. 나 AI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AI 워크숍 회사에서 한 4시간 있는데 막상 쓸 게 없는데, 이런 분들. 프롬프트 책 2권 봤는데 그건 훌륭한 이야기인데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쓰시는 분들. AI가 인간한테 진짜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AI를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개인이건 소상공인이건 기업의 경영자건 정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 습관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원래 네이버나 구글을 처음에 딱 브라우저 키면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랑 챗 GPT가 뜨게끔.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쁜 걸 수도 있는 게, 제가 쓰면서 조심스러운 건, 단순한 거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10배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에는 굉장히 환경적이지 못해요. 친환경적이지는. 근데 이제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결과물이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분석도 해보고 정보를 재구조화, 정제한다라고 하죠. 이 과정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인공지능은 그 정제하고 분석하는 작업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저한테 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검색 엔진을 가지고서 내가 시간을 이만큼 더 투자하느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시간을 이만큼만 써가지고 쓰겠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 엔진 쪽의 트래픽은 폭락은 아니지만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이 좀 솔직히 많은 것 같은 게, 인공지능 연구자면 당연히 쓰시겠지만 우리가 AI나 챗GPT는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70이 넘으신 장모님도 아세요. 근데 어머니 GPT 써봤어요 하면 당연히 안 써봤다고 하시는데,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챗GPT의 유료 구독자가 한국은 전체 유저 중에 1%가 채 안 돼요. 그만큼 무료로만 한두 번 써봤거나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 안 써보신 분들한테 저는 검색 엔진하고 비슷한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작동 방식이 다른 걸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AI라고 해서 우리가 뭐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걸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분당에 있는 맛집, 분당 맛집 이게 많이 검색이 됐지, 또 이게 광고비를 냈던 사이트야, 이렇게 묶어서 딱 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텍스트, 글자를 막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보게 되면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접한 거를.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분당 맛집에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가려고 해.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은 분당 맛집인데 양복, 추측을 해요. 중요한 자리겠구나. 또는 뭔가 내가 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데이트를 하러 가나 보구나. 이런 거 유추해가지고 정보의 빈부분을 유추해서 나머지를 채워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본 검색 엔진은 사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얘는 분당 맛집, 양복 그러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게 나오는 거 오히려.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양복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오히려 검색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내가 정보를 주면 줄수록 더 그거를 이해를 해가면서 이런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는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챗 GPT를 보게 되면 특히 많이 따라다니는 워딩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물어보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을 좀 정형화시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뭔가 낯선 분야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질의응답,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프롬프트 안 배워도 이걸 잘 써요. 근데 제가 상대를 보면 대학원생도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자들 중에 이렇게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되게 두루뭉술하게 시키는 분이 있어요.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스타일로 좀 예쁘게 해봐. 지난번에는 뭐고 그거는 뭐고 예쁘게는 뭐야. 이런 사람들이 버벅거리잖아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너무 모호하게 물어보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원리자 모르는 분들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상한 거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지 같아. 에이 바보 같네. 본인이 바보같이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는 검색 엔진하고 창이 뜨고 결과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뒤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사람 대 사람하고의 대화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챗GPT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세요. 나는 저걸 쓸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그때만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업무 중에 머리 쓰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머리 안 쓴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뭐 운전을 하시거나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도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머리 쓰는 거를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찍거나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신문 칼럼 이런 거 할 때마다 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하면 지금 글을 이 주제로 쓸 건데 영상을 이걸로 찍을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픽일까? 또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독자들하고 잘 결이 맞는 건가 물어보면 얘가 의견을 줘요. 근데 이게 검색 엔진에 그런 거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느냐? 검색 엔진 그런 걸 답변해 줄 수 전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AI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결합해서 글을 쓰려고 그래. 타겟팅이 될까? AI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거 물어보면 엉뚱한 거밖에 안 나옵니다. 복잡한 질의하게 되면. 즉 내가 하는 업에는 머리를 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영자여서 나는 AI가 아니더라도 물어볼 직원이 너무 많고 팀원들이 너무 많아. 그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연구원으로 열댓 명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 또 시간을 또 빨리 해야 되는 문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사람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얘하고 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업의 개념으로. 저처럼 이제 글 많이 쓰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건데 제 주변에 친한 미장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교수님 챗GPT 저는 안 써도 되겠죠? 여기서 그분이 기대하는 답은 이거예요. 원장님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이제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제 증명사진 하나 보내드리고 제 증명사진을 여자들의 올림머리처럼 바꿔서 보내드리고 제 증명사진 갖고 싹 민머리 보여드리고 근데 그걸 보시니 깜짝 놀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미장원 일하시는 분들도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 아이돌 사진, 연예인 사진 막 수집해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한테 뭐가 맞을지 상상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팅만 할 부분도 같이 펌도 하고 연대도 하고 좀 복잡한 비싼 시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 좀 더 잘 쓰려고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이걸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해 이래도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이 포토샵 배워야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 압축해서 10초 만에 끝내주는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잘하는 직원이 붙은 거예요. 사진 찍어서 편집해주고 스타일링까지 해주는 정말 훌륭한 직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업이 뭐건 간에 안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가끔씩 지방에 가거나 할 때 좀 원거리 대리기사님들이 일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렌터카 기사님들이.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일이 끝났을 때 약간 웰컴 메시지, 어떤 땡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그냥 연락 끝!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한 줄 오면 또 왠지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그 기사님을 좀 더 한번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하루에 두세 명 상대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근데 그런 분들도 GPT 쓰면 돼요. 오늘 내가 만약에 광주에서 방배동까지 모신 50대 교수님이 있는데 네다섯 줄 정도 인사만 써달라 그럼 또 그 맥락에밖에 인사 줄 써줘요. 인사. 그럼 그렇게 딱 끌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꼭 내가 이제 하이테크 분야거나 연구직이 아니어도 누구나 머리를 쓰면서 살기 때문에 AI를 쓸 부분을 찾게 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 쓰는 이유는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새롭게 조금만 바꾸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솔직히 좀 괜찮아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나의 경쟁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나만 혼자서 이거 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그때 내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는 사실 뭐 돈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스타라고 해서 인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모델을 하나 제시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STAR에서 알파벳 4개를 붙인 건데 S는 스타트. 원래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시작해보자의 스타트가 있고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못했던 걸 해보자고 한 시도의 트라이가 있고요. 하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 역량을 더 증폭시키면 돈이 더 들어오겠죠. 앰플리파이. 마지막은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인데 원가를 절감하자. 리커버. 현재 기업들을 보게 되면 가장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접근 전략이 리커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객장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상담사, 저도 오늘 은행에 일이 있었는데 상담사만 이게 무슨 보스전 깨는 것 같아서 진짜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국민하고 신한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상담사랑 간신히 통화했어요.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사람을 줄여서 그래요. 기업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지만 또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리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만약에 학교에서 3과목, 4과목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시험 문제 같은 거 내가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쓴 교재 갖고 수업하니까 주로 제가 쓴 교재를 AI한테 입력을 시켜요. 학습. 정확하게 학습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뽑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4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넣고서 이건 학부생 대상 수업이고 객관식으로 볼 거니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걸로 50문항만 가보자. 쭉 나와요. 근데 이건 MBA 과정이니까 나이대 40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고 현업의 문제 연결을 해가지고 좀 사고를 해야 복잡하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10개 나와요. 이거 그냥 같았으면 전 나쁜 교수가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고르고 편집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저희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뭐 정확한 기업인은 아니지만 이것도 비용 절감이 되는 게 원래 이 작업을 제가 연구원들 시키는 작업인데 그러면 이걸 일이 누적되게 되면 연구원 3명한테 시켰어야 될 걸 1명한테만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이 늘어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글을 쓰는데 글 쓰는 것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돈으로 치면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냐 하면 AI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면 그 글은 인간의 글보다 품질이 별로 안 높아요. 지금 AI의 글짓기 수준은 석사 초년생 정도 수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저 같은 교수 입장에선 그렇게 글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해요. 어떻게 쓰는 거냐? 글을 써서 검토를 맡겨요. 만약 문학적인 거면 해밍웨이 관점으로 한번 평가해줘. 영화 시나리오면 이동진 평론가 관점에서 평가해줘. 인터넷에 올리는 신문 기사면은 중학생부터 40대까지 악플러들 관점으로 악플 10개 만들어봐. 이러면 막 떠요, 피드백이. 이걸 반영하게 되면 글이 훨씬 좋아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이 교수가 쓰는 글이 좋다라고 그 일을 더 주겠죠.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투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약에 글을 쓰는데 블로거인데 나는 그림을 못 만들었어. 사진 찍기도 그래. 기존에 인터넷 다운로드 받았는데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거 빼고 그냥 글만 쓸래. 근데 실제 콘텐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접속률이 그림이나 영상이 좀 깔려있는 게 훨씬 타겟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난 그림 못 그려. 이거 AI 갖고 그림 그리게 되면은 초반에 어색하지만 점점 그림 실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쓴 텍스트에 AI를 합쳐가지고 블로깅을 해. 당연히 이 사람들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AI를 써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보지 전문 투자가가 아니신 분이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금융자산 절반의 AI 주식 뭐 넣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 한국은행 작년 보고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도 그런데 이 통계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AI하고 관련된 특허 출원을 검색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특허를 만드는 기업들은 쓰일 때가 많은 거에 투자해서 특허를 출원하겠죠. 그다음에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이 특허를 안 쓰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특허를 어디서 많이 냈나 봤더니 의학 분야, 그다음에 돈과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이들이 냈던 특허가 결국 서비스가 되거든요. 실제 국내외 많은 앱 중에 요즘에 뭐가 있냐 하면 법률 상담하는 챗봇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괜찮은 것도 많이 있고 또 국세청만의 홈택스 종소세 신고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소득 구간이 약간 낮은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AI 기능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AI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원래는 이건 쉬운 거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받고 해주던 세무 관련된 업무가 줄어든 거잖아요. 법률 상담이 쉬운 거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뭐 2, 3만 원 받고 개인 상담해 주는 게 5분 통화해 주는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당연히 그분들 입장은 점점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왜 먼저 회계나 법문 쪽에 영향을 받냐 하면 이거는 물리적인 세상하고 연결성이 어쩌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받고 데이터로 보내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군 중에 의사는 약간 다른 게 의사는 물론 원격 처방하거나 진료할 때는 그것도 온라인으로 끝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수술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못 다가가고 있는 거지 다가가고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영상의학자를 판독하는 거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난리쳐가지고 진짜 못하고 있는 건데 올 봄에 미국은 이제 MIT 저널에 발표된 걸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수술방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있는 걸 찍어요, 카메라가. 이거를 AI 학습을 시켜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가 수술할 때 마치 귀에 이렇게 리시버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여기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메스를 다른 걸 써야 된다라든가 뭐 그렇게 수처를 하면 안 된다든가 조언을 해줘요. 근데 이 조언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냐?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게 되면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 수술하는 게 원격 수술 같은 거. 근데 다빈치 로봇 같은 게 이미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얘를 바탕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해외 케이스를 봤더니 다빈치 수술을 이제 AI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수술은 이제 의사가 마치 냉장고나 세탁기 돌리듯이 딱 전원 버튼 누르고 세팅만 하게 되면 30분 있다가 봤더니 이제 여기서 쓸개 같은 거 제거하는 게 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돈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충격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가 없게 AI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산업혁명 시대 엔진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엔진이 있고 나중에 엔진을 활용한 수많은 기계가 나오고 산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엔진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가장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 많이 있죠. 기존에 뭐 수학, 물리학, 또 전산학 쪽 전공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떤 반도체나 전자공학 쪽 전공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저는 증가하고 있고,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만 해도 최근에 그쪽 반도체 인력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거의 정설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요건 이제 너무 엔진 쪽의 이야기니까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개별 산업의 AI가 접목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연구팀에서 최근에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게 농업 분야에 AI 접목하는 게 재밌는 것들이 결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사실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지 흔히 뭐 명인처럼 막 딸기도 되게 맛있게 키우고 토마토 되게 맛있게 키울 수 있거든요. 탄출량도 많고. 근데 이런 거를 농대를 가서 배우거나 명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AI화 시키고 있어요. 저 연구팀에서. 그러면 어떤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걸 패키지처럼 설치해가지고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명인처럼 탄출물이 나오게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AI 기반의 산업에 손을 댄다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산업에 손댈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파생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당분간은 사실은 밀려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AI가 우리의 일을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줬구나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미 일단 예술이 보면 참 재미난 영역인 게 AI가 대체된 게 몇 개 있어요. 케이스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보면 PB 상품이라는 거 있죠. 브랜드 없고 이렇게 디자인 가볍게 돼 있고 계속 바뀌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이미 AI 디자인을 써요. 왜냐면 그거는 원가도 낮아야 되고 빨리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그림 포장재 같은 거 산업 디자인에 AI가 들어오니까 나는 역할이 없냐? 아닌 게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 뭐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거 잘 모르지만 한참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그린 그림이 뭐 수십억에 팔렸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개인 삶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림, 음악으로 봤을 때 이 화가는 저렇게 살았다더라, 이 음악가는 이렇게 만들었다더라, 이 음악가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런 다양한 뒷얘기나 그것 때문에 이걸 또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뉴욕 현대미술관 가도 모마가 14만 점의 작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학습한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좀 흥미로웠는데 보면 볼수록 솔직히 좀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AI가 모마의 14만 점을 학습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첫 시도는 얼마나 재밌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은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글쓰기도 사실 비슷해요. 글쓰기. 우리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보고 그 작가의 작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챗 GPT가 소설을 쓴다. 그 GPT가 만들어낸 소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몇 단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SF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제 SF 소설의 약간 스피노프 버전도 모 기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AI 버전의 스피노프 단편을 만들려고 해요. 이 모판이 되고 있는 장편 소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거 하다 보게 되면 AI가 쓴 글은 일정 텍스트가 넘어가게 되면 뭔가 느껴져요. 아 이거 AI를 쓴 거다 느껴져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간의 혼이나 그 인간 특유의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AI가 글쓰기나 예술에서 인간을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약간 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뭐 포장재 같은 거 좀 한다고 했던 것처럼 글쓰기가 저런 건 이미 거의 대체가 되긴 했어요. 기자분들 역할 중에서 보면 스포츠 관련된 기자분들은 이건 숫자 기반으로 해서 포맷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스포츠 기사들은 이런 거는 돼요. 이건 뭐 특정 기사에 어떤 기자 패턴도 별로 없어요. 글 패턴도.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론했던 정말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들어가는 고유한 텍스트 기문장 이런 건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차이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애플의 제품들 보게 되면 뒤에 꽂는 그런 것도 보면 그게 사실 원가로만 보게 되면 10분의 1 가격으로 중국에서도 판매하거든요. 거의 기능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흔히 감성이라고 하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스티브 잡스의 뒷이야기, 철학 이런 거 녹아든 제품을 전체 경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대표적인 명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IT의 세상이지만 그 전 세계 순위 30 몇 위권까지 기업을 보게 됐을 때 프랑스에 있는 명품 기업이 아직도 전 세계 20위나 30위권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제품의 출발점이 지금 뭐 중국에서 하청주건 뭐하건 간에 그들이 논하고 있는 200년 300년 역사를 우리 같이 사고 싶은 욕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각자가 하는 업에서 자기만의 정체성, 철학, 이야기를 자꾸 담아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사실 뭐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글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탐험력이라고 봐요. 탐험력. 탐험력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해진 지도가 있었어요. 세상이 이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가능한 거였어요. 수능. 이거 다 배우고 이과 가면 너는 이제 인생이 보장되는 거 딱딱. 수능, 그 다음에 대학.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이렇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어른들 또는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 대학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내가 직접 탐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싶은데 막상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정해준 거대로 공부하고 회사 가서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는 나 스스로 지식을 개척한다, 진로를 개척한다가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는 AI가 요즘 질문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AI가 던지는 질문하고 인간의 질문은 결이 다릅니다. 인간의 질문은 다른 말로 의문이거든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의문을 제기해. 이 의문을 제기한 게 잘 풀어졌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AI는 그냥 인간의 질문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는 세상이 변할 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남들이 못 봤던 의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달을 꼭 앱으로만 할까? 눌러서 할까?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음성 중심의 배달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배달의 민족은 반대 출발이었잖아요. 보면 다 전화로 해서 음성 짜장면 갖다 주시고 주소는 거기고 맞다 단무지 까먹었구나. 이거를 다 이걸로 버튼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화 받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가 점점 사람처럼 전화를 잘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전 이것도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앱 켜가지고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의문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문력도 보면 참 어려운 게 학교에서도 질문을 잘 못하게끔 하고 회사 가서도 뭐 경영전략 회의할 때 손 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취급 당하니까 의문을 잘 제기하지 못하는 게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의문을 이제 품어야 되는 시대로 우리는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저는 꼽자면 판단할 수 있는 힘에 있다라고 봐요. 앞서 제가 AI가 검색 엔진하고 다른 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 정제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실 원래 우리가 했던 작업이에요.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논문 요약해서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논문 요약은 AI한테 시켜. 그럼 석사, 박사 같은 분한테 다른 걸 물어보는 거죠. 논문 내용 요약은 내가 10개 해놨거든. 이제 이걸 보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네가 한번 제안해봐. 깜짝 놀라요, 학생은. 원래 본인이 논문 요약하면 연구주제 제가 막 던지는 거거든요. 학생 받아줬고 역할이 교수가 하던 역할을 원생이 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린 조직 내에서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는 계속 보고하고 리더가 판단해줬어요. 이건 버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따라만 가서. 근데 팔로워가 어느 날 AI를 깔고서 리더처럼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했던 판단을 자꾸 해야 돼요. 요즘에 기업들이 과거보다도 더 주도성, 도전정신,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신입사원들도 자기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앞에서 말씀드린 탐험이나 의문처럼 마찬가지로 되게 개인한테는 어렵죠.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직장생활 2년 차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일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기질을 요구하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